네, 자, 여러분들 이어서 문제 해결 능력 진실게임 연습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51번 풀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진실게임 문제는 좀 다양한 패턴의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해서 연습 문제를 40문제 정도 넣어놨거든요. 충분히 연습이 될 거라고 보고, 물론 여기에 또 없는 패턴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NCS 시험에서는 제가 실어놓은 요 연습 문제 정도만 잘 풀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셔도 되고, 다만 어려운 애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굳이 제가 연습 문제에 많이 넣어놓지는 않아요. 혼자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뭔가 농도 있게 좋은 내용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 위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실제 NCS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연습 문제 나와 있는 이런 수준의 문제인 건 아니다. 조금 더 쉽게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괜히 연습 문제 풀면서 잘 안 풀린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중독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55번으로 가볼게요. 72페이지 55번입니다. 네. 자, 요거부터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풀이 방식이 결국에는 어떻게 굳이 따져보면은 첫 번째는 진술들 간에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 찾는 방법, 그런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찾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진리표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가정을 해서 풀어도 돼요.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대체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고, 둘 다 아니면 얘니까 문제를 풀 때는 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 판단을 결국엔 제일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먼저 얘는 어떻게 푸는 게 맞겠어 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풀이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요거는 직접 풀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초반이니까 두 가지를 다 한번 볼게요. 진술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3명이 진실이고 2명이 거짓이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뭔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푸는 개념이니까 말이 안 맞는 부분을 보겠죠? A가 범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모순이에요, 모순. 자, 그리고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얘네는 논리적으로 동치인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말이고, 당연히 얘랑 얘랑도 모순이겠죠. 자, 어쨌든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A, B, C를 읽고 느낀 거는 A랑 뭔가 B랑 C가 어느 한쪽이 참이고 어느 한쪽이 거짓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얘기, 어쨌든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은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둘. 아니야, 2가 범인이야. 이건 뭐예요? 이 둘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도 논리적으로 동치예요. 또 논리적으로 동치이면서 어때요? A가 범인이라는 이런 이야기랑 또 말이 안 맞죠? 누가 범인이냐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 관계죠? 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풀다면 얘네는 어쨌든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 둘은. 그런데 어떻겠어요? 3명이 진실이고 2명이 거짓말인 상황이에요. 적어도 이 셋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인 상황이니까 이 둘이 같이 거짓말이 돼버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셋이 되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2가 범인이구나가 나오겠네요. 그쵸?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면서 푼다라는 건 대체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도 되게 단순한데요. 오직 요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말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풀죠?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말인 상황이었으면 그냥 바로 이 모순관계를 발견한 순간 얘가 거짓말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진실이구나가 바로 나오죠. 근데 지금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거나 또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순관계를 하나만 찾는다고 해서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거짓 개수가 뭔가 이렇게 둘 다 2명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논리적인 관계를 찾는 게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문제는 상황도 되게 단순하고 진술도 되게 단순한 문제였지만 내용 읽어보고 동치네, 모순이네, 반대네 이런 거 따지는 게 귀찮죠.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렇게 풀었지 아마도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도 조금 더 복잡했으면 진술 관계를 따지는 게 되게 어려웠겠죠? 그런 걸 한번 느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진리표를 이용해서 푼다라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뭐 굳이 안 쓰면서 풀어도 돼요. 어차피 순서대로 쓰는 거니까 해볼게요. A, 나는 아니야. B, 이렇게 그냥 표시할까요, 다? 자, B, A가 범인이야. X 표시하지 않을게요. C, 같은 맥락. D, E가 범인이야.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갈 거고 E, 맞아 나야. 나머지 빈칸은 다 X예요. 그러면 얘가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이니까 답이겠죠?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어때요? 내가 뭔가 어떤 이야기 내용을 보고 진술관계를 따지거나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건 뭔가 스스로 이런 사고를 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대입해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진리표를 이용해서 웬만하면 풀려고 해요. 지금 얘도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진술관계를 따져서도 풀 수 있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둘 다 할 수 있으면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게 아니면 진술관계를 따지고 이게 아니면 안 풀죠. 이런 식입니다. 자,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58번 한번 볼게요. 58번은 자, 풀이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같이 해봅시다. 자, 얘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 첫 번째는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예요. 관계를 찾아서 풀까? 진리표로 풀까? 가정을 해서 풀까? 이거 스스로 한번 지금 판단해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문제를 보고 한 5초에서 10초 안에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길게 잡아줬지만 사실은 5초 안에 나오는 게 좋죠.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겠다라고 정하면
얘는 뭐 미리 얘기하지만 진리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자, 어떤 진술에 초점을 맞춰서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거 골라내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어떤 자기 나름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야 라는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이런 진술이 나와 있으면 이 중에서는 누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20초만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실제 시험에서도 이 정도 시간 안에 뭔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건 이런 판단이 여러 가지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연습된 대로 쉽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해볼게요. 자, 제가 문제를 딱 볼 때, 자, 이 내용을 본 순간, 진리표로 푸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죠. 4명 중에 누가 범인이냐 하나만 딱 고르면 되는 4가지 상황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4명의 근무지에 이렇게 막 분배가 되는 상황. 경우의 수 따지면 4팩토리얼이에요. 그죠? 경우의 수를 따지면 4, 3, 2, 1, 24가지네요. 그 24가지 중에 5개만 선택지에 딱 나오면 5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단계에서 진리표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럼 진술관계를 내가 따져봐야 되네. 진술관계를 따질 때 어떤 형태의 진술부터 보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제가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누가 진실이야, 누가 거짓이야 얘기하는 거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도 없다? 안 푸는 거예요. 자,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중에 뭐가 있나요? 동일한 사람이든 동일한 지역이든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지 뭔가 거기서 말이 안 맞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A의 진술을 보면 B 대전에서 근무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지를 따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C는 전주에서 근무해. 그러면 C가 다른 데서 근무한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애가 전주에서 근무한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없죠? 그럼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면 이제 나머지인데 자, 이게 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D의 근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정보량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자, 봅시다. C가 A가 대전에서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D가 광주에서 근무하지 않기도 하지만 대전에서도 근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C의 말에 따르면 C의 말에 따르면 D는 대전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니까 서울 아니면 전주일 거예요. 여기서 근무한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서로 완전히 어긋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얘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따지는 건 이제 하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A랑 B는 그러면 무조건 진실이구나. 얘네는 진실이구나. 이 확실한 정보로부터 뭔가 추론을 먼저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B의 이야기가 진실이니까 C는 전주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이게 3번이 답이겠죠. 확실하게 거짓인 거 3번 이렇게 골라내죠. 뭐 결과적으로는 답이 나왔지만 우리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까지 알아내지 않았습니다. 답을 내는 게 목적이죠, 이 시험은. 자, 그런 거고 여기서도 선택지를 보는 걸 알려줄게요. 선택지 보는 거 하나 알려주면 잘 봐봐요. 애초에 선택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면 선택지에 가정이 들어가면 가능한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문제구나. 이런 조합도 되고 이런 조합도 되는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구나라는 게 좀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두 개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 여기에서 적어도 한 명은 거짓이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이렇게 따졌었죠. 말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택지가 나와버리면 어떻죠? 항상 거짓인 것은 C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가 항상 거짓이라면 C는 진실이란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해돼요? 이 선택지를 제가 이렇게 고른 이유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해설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풀지 않아도 NCS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는 얘기지만 문제를 풀 때 계속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는 선택지도 활용하면서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뭔가 우리가 풀이 시간을 단축하거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또는 뭐 시간이 없어서 찍더라도 답이 확실히 아닐 만한 것들을 좀 제거하면서 풀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제 말은 뭐냐면 대체로 경우의 수가 좀 많이 갈린다는 거는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인 것도 되지만 다른 케이스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누가 확실하게 거짓이고 확실하게 진실이고가 정해지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죠?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만 해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 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를 되짚어 보시면 좋을 문제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넣어놓은 거고 그 말은 요 정도 수준의 문제도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자체는 만약에 실제 시험이었으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꼈다면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2명이네. 1명일 때보다 이럴 때가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푼다면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사실 풀만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풀만하다면 풀만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힌트로 삼아서 풀 수 있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풀만한 문제예요. 조금 더 다르게 가보면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진술 중에서 제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뭔가 말이 서로 어긋나는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얘네가 하나같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같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뭔가 우선순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서 뭔가 다른 애랑 따져볼 생각을 하면 시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대놓고 딱 누구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말만 하면은 모순관계 바로 파악이 되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면 돼요. A가 진실이면 E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B의 말이 맞으면 D의 말도 맞다는 뜻이에요. C의 말이 맞으면 E의 말도 맞다는 뜻이죠. E의 말이 맞다면 B 거짓말하고 있고 D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은 기호로 이렇게 썼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풀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었으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애초에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는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는 게 좋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풀 계획이 있었다라면 사실 이 단계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죠. 이에 대한 내용으로 뭔가 정리를 해보자. C가 진실이면 E도 진실. E가 진실이면 A는 거짓. 첫 번째 거 대우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E가 진실이면 B 거짓, D 거짓.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보통 귀류법을 활용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자, 5명 중에 2명이 거짓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E가 진실을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3이 되네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E는 무조건 거짓이구나 알아내고, E가 거짓이면 C도 거짓이죠. 알아내서 결국에는 A랑 B랑 D가 진실이구나 알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는 1단계였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진 않고 이 뒤의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유형인데 뭐냐면 조건추리라는 유형이 있어요. 굳이 유형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한 표로 정리해 가며 푸는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 자, 문제에서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 택시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누가 자가용을 이용하는지 택시를 이용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전 진짜 이 밑줄 하나 긋는 것도 귀찮으니까 항상 이런 데다가 쓰는 편이에요. 시험지에. 이런 것도 단순한 거지만 이런 디테일한 차이로 한 문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A, B, D가 진실이고 C가 거짓이거든요. 여러분들 C가 거짓이면 일단 지금 C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틀렸거든요. 이 말은요? 알 수 없어요.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거짓말한다 그러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틀렸다는 말이고, 일단 이 문제에서는 얘가 틀렸는데 그러면 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 문제에서는 요거밖에 없고, 정리하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표 만들어서 정리하는 건 조건 추리 유형인데 오늘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는 저희가 다음 진도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냥 오늘은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이런 숫자에 대한 조건은 눈에 들어오는 데에다가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왜? 결국엔 얘네들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될 거거든요. 근데 따로 놔두면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기왕이면 같이 써놓는 게 좋고요. A부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 B, C, D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이용한다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응답을 2개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개씩 들어가야 돼요. 2번씩. 자, 이 규칙을 지키면서 정보를 정리하면 돼요. 자, A, 저는 자가용을 이용해요. A가 자기가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써줍니다. 그 다음에 B, 저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B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위에다 써도 되고 아래다 써도 됩니다. 뭐 B가 안 들어가요. 써놓고 그 다음에 D, D는 뭐라고 하나요? 저는 자가용과 지하철을 이용해요. 그러면 여기에 D 들어가고 D는 이제 끝났어요. 2번 다 나왔으니까. 자가용도 끝났어요. 2번 다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남았죠? 이 문제풀이 할 때 시간 낭비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검토했던 조건들 중에서 활용 안 한 애가 뭔지 보면 돼요. 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B도 안 되고 D도 안 되면 나머지 셋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A랑 C랑 E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A도 끝나요. A도 2번 나왔죠. 그러면 이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개밖에 없으니까 B는 요거 2개를 이용하고요. C랑 E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없죠. 고민하지 않는 거 잘 봐요. 아까랑 비슷한 패턴인데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 정보가 뭐가 있지? 이거네. 그럼 이걸 무조건 이용해야 돼 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한 거죠. 그럼 이것까지 이용했으면 더 이상 없네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해야 돼요. 이 나머지는 C랑 E가 들어가겠죠. 몰라도 돼요. 자, 이러고서 답을 내는 건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A가 버스를 이용한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예요. 자, 요렇게 정리하는 거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있고 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다음에 배운다고 했습니다. 다만 얘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요 과정까지 설명해서 풀어봤고요. 다음에 얘는 꼭 여러분들이 조건추리 유형까지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동안 좀 배웠던 것들을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학습에 좋은 문제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63번 한번 보겠습니다. 63번은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제가 63번 어떤 문제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읽어만 보세요. 자, 읽어보셨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사실은 이 정도 유형의 문제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면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풀지 마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얘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기출문제예요. 이 정도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안 푸는 게 좋아요. 제가 실제로 NCS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장에서 본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자, 일단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풀지 마라 라는 신호를 되게 많이 줘요. 어디에서 주냐? 일단 첫 번째가 여기에서 일단 이게 한 명만 참이거나 한 명만 거짓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고르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게 좀 보이고, 그 다음은 또 뭐가 보이냐, 이 보기에 요런 표현, 이거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문제는 경우의 수가 많다 그랬죠. 또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이. 경우의 수가 많은 문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깔끔하게 어떤 상황인지가 딱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되고 저런 케이스도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 누구보다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건 경우의 수가 적어도 3개 이상이란 뜻이겠죠. 이해돼요? 뭐 2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이미 2개가 나왔는데 2개만 가지고 2개밖에 없으면,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경우의 수가 많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인데, 보통 문제 풀 때 진술 보고 어떻게 풀라 그랬죠? 누가 거짓말이야 누가 진실이야 얘기하는 내용 있으면 좋죠? 없네요? 없으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보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겹치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말이 서로 어긋나고 말이 안 되고 이런 걸 따지려면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안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설을 알고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문제예요. 그래서 안 푸는 문제인데, 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풀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저랑 여러분들의 입장이 다르니까 저는 시험 보러 가면 약간 마인드가 시간 좀 걸리겠다.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저도 안 풀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가랑 나 정도는 경우의 수 요 상황만 보면 되니까, 이러한 특정 상황만 체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랑 나를 확인해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맞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뭐 나가 맞았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가가 맞았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결국에는 다 보기 다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그냥 확인하지 않고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이거까지는 하지 말자. 사실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이 다를 먼저 좀 볼 수 있었으면은 저도 애초에 안 풀었을 텐데, 저도 그 당시에 조금 뭐 실제 시험이니까 긴장이 됐는지 이 다를 가랑 나를 확인하고 나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기 싫은데, 이미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풀었는데 얘를 확인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얘를 틀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때 문제 해결 능력이 95점 나왔거든요. 하나 틀렸으니까 얘기했죠. 뭐 약간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틀렸는데, 그래서 기억에 더 잘 남았어요. 틀렸구나 결국에. 왜냐면 내가 나올 때도 눈 감고 찍었는지 몇 번으로 찍었는지가 아예 몰랐거든요. 몇 번으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나중에 왜냐면 OMR 카드 보고 찍었거든요. OMR 카드 보고 둘 중에 하나 찍자 하고 그냥 나왔더니 기억은 안 났는데, 어쨌든 그랬던 문제인데, 그래도 설명은 할 건 있어요. 해볼게요. 이 문제 아까 얘기했던 풀지 말라라는 신호가 되게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런 신호를 잘 보시고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시간을 버리고 문제도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그나마 생각해 볼 게 뭐냐? 이거는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NCS 시험을 90점 이상 받을 생각이면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세요. 그런데 NCS 시험은 70점만 넘겨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물론 알고 있으면 쓸 때가 있겠지만 살짝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어떤 패턴의 문제냐면, 일단 요 A, B, C 3명의 진술이랑 B랑 D가 딱 구분이 되죠. 자, 근데 B랑 D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는데 3층이냐 3층이 아니냐 따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B랑 D는 그냥 참거짓 개수를 채우는 데밖에 활용이 안 되는 조건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둘 다 참여해야 된다? 둘 다 거짓이어야 된다?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는 애들인 거지,
내용을 읽으면서 아 그럼 D는 영업부겠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그런 형태의 진술이다. 내가 뭔가 가치 판단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진술이다라는 판단이 빨리 섰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요 3명의 이야기는 각 층에 회의실이 2개밖에 없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뭔가 따져볼 게 있어요. 만약에 기획부가 3층에서 회의실을 사용한다라는 이 진술이 거짓이면 얘가 5층이란 뜻이니까 얘네 둘 다 5층일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따져봐야 되는 애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문제 풀 때 내가 만약에 얘네를 풀기로 작정을 했다면 어쨌든 얘네 3개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둘의 진술은 어때요? 요 둘의 진술은 상호 대등한 진술이에요. 왜? 영업 분야, 홍보 분야라는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잘 봐요. 이게 기획부는 5층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었으면 말이 안 맞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다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고 뒤에 있는 내용까지 동일하죠. 이게 상호 동등한, 대등한 형태의 진술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쩌다가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참이고 하나 거짓이고 이게 참이고 그럼 개수를 참고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면 무조건 이런 케이스도 가능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둘은 둘 중에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돼요? 얘네 둘이 참이고 얘가 거짓인 상황이 가능하다는 건 얘네 둘이 참이고 얘가 거짓인 상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문제풀이에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 알려줄게요. 만약에 문제풀이에 활용하면 적당한 형태의 문제가 지금은 없는데 제가 선택지를 적당한 걸 골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한참 전에 풀었던 여러분들은 앞에만 보면 돼요. 안 풀었던 문제인데 선택지만 보겠습니다. 선택지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에서 B랑 C가 지금 진술 내용 보지 말고 B랑 C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동등한 형태의 완전 상호 대등한 형태의 진술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B가 참이고 C가 거짓인 상황이 가능하면 그냥 얘네를 바꿔도 그냥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중에 예를 들면 진실인 사람 2명을 찾는 문제라고 해봅시다. 진실인 사람 2명을 찾는 문제면 만약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B랑 E가 참인 상황이 가능하면 C랑 E가 참인 상황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얘네 둘만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해 안 되면 집어치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요. 아, 이거를 예를 들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얘가 민용이는 바보야 라고 얘기했어요. B는 민용이는 바보가 아닌 뭐라고 할까? 멍청이야. 바보랑 멍청이가 다른 거라고 합시다. C가 D는 뭐 사람이야. 제가 억지로 지어내고 있어요. D가 C는 동물이야. E가 예를 들면 C는 뭐 거짓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랑도 뭔가 겹치는 게 없죠.
민용이가 바보일 수도 있고 멍청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다른 진술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 때문에 이 말이 서로 뭔가 모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뭔가 이런 관계라는 게 있죠. 근데 얘네는 어때요? 어떤 다른 진술들과의 어떠한 논리적인 관계도 따져볼 수 없는 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얘가 참이고 거짓이고 참이고 참이고 거짓인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런 상황도 당연히 가능하다고요. 약간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 말은. 근데 이런 식의 뭔가 접근이 활용되는 문제는 제가 한 진실게임 문제를 한 100문제 풀었으면 한두 개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한두 문제를 놓치고 싶지 않다. 아니면 아까 같은 기출문제니까 강조하는 거죠. 아까 같은 기출문제를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뭔가 우리가 빠르게 판단해서 풀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같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안 풀래 이런 생각 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64번인데요. 자, 여기선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간을 조금 줄 건데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명의 진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술은 나중에 체크하고 이 진술을 먼저 체크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것들까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누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이를 시작해야 되는지, 누구랑 누가 뭐 모순이다, 누구랑 누가 반대다 이런 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판단해 보세요. 찾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답이 뭐냐라는 걸 알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랑 요 내용 이게 말이 안 맞는구나.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찾아내는 것만 해봅시다. 자, 같이 봅시다. 원했던 건 요거였어요, 사실은. 뭐냐면, 일단, 이거고, 상황이 누가 어디에 선정됐는지가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얽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때요? 진리표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생각 했었는지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갑의 이야기를 아무렴 맨 처음에 보게 될 텐데 요렇게 뭐뭐 하거나 뭐뭐 또는 선언 명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넘기라고 했잖아요. 후순위로 볼 만한 애들이에요. 이거 넘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자, 넘겨요. 병을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병부터 따지는 건데 뭐 해보자고 했죠? 동일한 대상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병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제 눈에만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둘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고 그냥 답을 구해보면 이게 반대죠, 여러분들? 반대냐 모순이냐가 여러분들 그건 기억해야 돼요. 거짓이 어차피 한 명이면 반대냐 모순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둘이 반대여도 둘 중에 하나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 참이겠죠. 모순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참이 셋, 거짓이 둘인 이런 문제였으면 이게 모순이냐 반대냐를 정확하게 봐줘야 돼요.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모순이라고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을 참이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하세요.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 말은 서로 안 맞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 때문에 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체로 여러 가지 말이 엮여 있으면 그냥 다 반대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대체로.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얘네들이 이제 반대 관계고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이란 얘기는 얘네들 진실이란 뜻이니까 진실이다라고 확실하게 알아낸 애들 정리해 봅시다. 이해. 요렇게 한다고, 요렇게 푼다 그랬죠? 이해. 수용. 확산. 융합. 자. 갑, 을이. 이거 갑부터 보면 안 되죠? 얘네들은 참이라고 해도 정해지는 게 없으니까 얘부터 봐야겠죠? 병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정됐대요. 여기 병은 안 돼. 그 다음에 정의 확산 분야랍니다. 이게 정의예요. 자, 정의 확산 분야에 선정됐대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알았고, 자, 그러면 선언출이라는 추론 규칙에 의해서 얘가 거짓이면 얘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죠? 무가 수용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단계에선 얘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단계에선. 선언명제가 그래서 애매하죠? 자, 근데 이거 선언출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제 추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풀 수 있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 추가로 알아낸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문제풀이라는 게 줄줄이 엮여서 나온다고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봐봐요. 제가 푸는 과정을 잘 봐요. 확실하게 얘네가 참인 거 알았고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이걸로 연결되죠. 하나씩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수용 분야에 무가 선정되었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걸 이용할 차례가 된 거죠. 정도 그러면 참이구나. 갑이 그러면 융합 분야고 이해 분야가 을이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답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을이 이해 분야에 선정되었다라는 2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해볼게요. 연습 문제는 일단 64번까지 저희가 풀었는데요. 일단 진실게임 유형은 조금 더 제가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릴 만한 유형이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조금 더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계획입니다. 자, 다만 64번까지 풀었으니까 복습하실 때는 64번까지는 좀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진실게임 유형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강조했었는데 저도 막 두서없이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난이도 조절이 조금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안 풀만한 문제도 잘 골랐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제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문제를 딱 보고 수초 이내에 진술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지 진리표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지 이도저도 아니어서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라는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도 한번 염두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진술관계를 만약에 따진다면 이제 내용을 읽어볼 텐데 어떤 내용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어떤 내용들, 어떤 패턴의 진술들은 우리가 후순위로 체크하는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 풀 때는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문제 풀면서 항상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되짚어 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연습 문제를 더 풀 때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